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의 자장을 맡은 동국대학교 김갑순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 논리와 타당성 검토입니다. 기본소득세는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세가 시행이 되려면 기본소득의 그 재원이 되는 그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세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그 대선 후보에 의해서 제시된 세목의 하나가 바로 국토보유세입니다. 자, 이러한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의 세원으로서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한가 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그 전제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우리가 꼼꼼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발표의 의미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이어서 지정 토론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김신원 세무사님이십니다. 김신원 세무사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시고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를 취직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그리고 엔트 세무법인에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판례로 보는 세법학, 사례로 보는 미국 증거법이라고 하는 저서도 저술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김신원 세무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지정 토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박훈 교수님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훈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을 역임하셨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정 토론자는 박상수 선임연구원님이신데요. 박 의원님은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 세정포럼위원 지방개정학회 이사 또 지방세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박상수 선임연구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제자이신 김신원 세무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PPT로 준비해 주셔서 자리를 좀 옮겨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김신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을 만한 문제라서 되게 조심스럽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기왕에 지금 그 국토보유세와 관련된 법률이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 입법한 법률의 그 과세 논리와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세법에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당연히 이제 세무사로서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발표에 임하게 됐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토보유세가 추구하는 그 내용이 뭔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게 과세 논리, 여기서
이 법에 들어간 과세 논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현재 나온 법률과 그다음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을 이제 알기 전에 기본소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는 1986년에 유럽에서 베이지 인컨 유럽 네트워크인데요. 2004년에 유럽이 얼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축어로는 BIEN인데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고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35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17번째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가입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소득의 정의는 저 BIEN과 BIKN이 약간 다른데요. 공통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각각 개인에게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는 없는 공유부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국토보유세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점적 역할을 하셨고 기본적인 공유부 개념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공 개념하고도 유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보유세의 기본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토보유세가 말 그대로 보유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부동산에 있어서 특히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가장 최적의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 법은 경제학자분들이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이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보유세 강화가 가장 적절한 해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보유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는 존치하되 재산의 과세 표준이 과세 대상이 국토보유세는 그 맨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토지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중복과세 될 수 있으니까 공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현은 환급이라 썼는데요. 그분들 이제 세법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도별 과세 철폐인데 재산세처럼 개별 그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잡을 때에 개별 토지 가격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용도별로 세율이 차등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오히려 토지를 과다 소유 억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등하게 세율을 갖다 매기겠다라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토지가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임야라든지 농지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그 원본에 대한 잠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그 왜 국토보유세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저 빨간색 그래프에 빨간색 나타나 있는 부분이 한국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게 2017년 자료입니다. 거의 약간 밑에 쪽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낮다고 하죠. 우리보다 더 낮은 국가 중에는 독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도 세금 많이 내는 나라인데 보유세는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미국을 좀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 지금 현재 6.97%인데요. 다음 그림이랑 좀 비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는 보유세고요. 여기다 거래세를 더하게 되면 아까 미국 보셨죠? 미국이 0.97%였는데 1.01%로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 자체를 이제 경기연구원에서 만들었는데요. 저도 좀 궁금했던 것이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건데 보유세는 계속 내는 거고 이걸 어떻게 단순히 합산해가지고 저렇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그 근거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계를 내게 되면 일단은 전 세계 평균값에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2017년 자료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구토보유세, 종부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세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유세 세율을 갖다가 상승시키면 기존에 많이 부과되고 있는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도 낮춰줄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포함 안 된 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이전될 때 내는 세금도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럼 좀 깎아 줄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이 지금 제일 세금을 보유세가 많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보유세가 왜 이렇게 높은지 그리고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증여세 체계를 보면 일단 미국 양도세는 우리나라처럼 분리과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이 함께 이렇게 과세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중과세를 갖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중과세 제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좋은 것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분류과세니까 통산이 서로 안 되는데 여기는 다른 소득과 통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율을 공제를 또 해줍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이번에 결선 나고 내년에 많이 팔아서 이익 남겼으면 그냥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통산 안 되고 그런 거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라든지 주택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임대라든지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 내에 그걸 팔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예를 들면 기준이 좀 있어요. 180일부터 이렇게 쭉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더 비싼 걸 사게 되면 양도세를 지금 안 내고 그 비싸게 산 집이나 부동산을 팔 때 그때 세금을 냅니다. 과세 이연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한 발 더 얹어서 만약에 계속 죽을 때까지 비싼 집만 사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상속할 때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가 이게 되게 높습니다. 최근에 특히 많이 올라가서 1인당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20억 정도 되죠. 부부 공동으로 만약에 가진 부동산이면 240억까지 상속세 기본공제 되니까 이 과세 자체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연하다가 상속세까지도 안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도라든지 상속을 통해서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례 제도들이 있다 보니까 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과하게 좀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미국이 잘하고 있다라고 바로 비교해서 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법을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보유세가 낮다. 어떤 나라는 뭐 높다라고 비교할 때에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상황이나 그래 다른 세금과의 관계들을 비교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떤 나라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이제 낮은 보유세, 높은 양도세를 한 이유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대단히 좀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위헌 판결 받은 법률들도 좀 있고 해서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보유세만 무조건 100%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동산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로 불로소득을 과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한다든지 취득할 때 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각 거래 단계마다 여러 단계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체계가 맞춰져 있고, 그것이 좀 기능이 미흡하다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보유세 우선주의로 가는 것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과연 이제 보유세가 낮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차피 조세라는 것은 담세력을 기준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뭐 토지 같은 경우 부동산이 거기서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보유만 하는 상태이면 그 납세자인 국민이 그 세금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척도 중에 하나가 GDP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이미 그 OECD 평균 값에 근접하거나 상당히 많이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실효세율만 가지고 이거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GDP 봤을 때도 GDP 기준으로 해서 또 누가 맞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세만 하나 집어서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보유세가 좀 사실 다른 나라의 기준치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정부가 이 보유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고 90%까지 상승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택별로 시기를 좀 나눠서 이렇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나라도 과세 표준이 올라가니까 실효세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 2021년에 이제 공시가격이 19.8%가 올랐는데, 원래 앞에 보시다시피 3%씩 올리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3%는 못 올렸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왜냐 그러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이제 2배로 뛴 아파트들도 속출했었고,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조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보유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나온 OECD 기준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아예 또 낮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주택 공시 가격이 있습니다만은,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준 시가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아마 행안부에서 이쪽 부분들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표준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어서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1%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리가 이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는 건데, 불로소득이 뭐냐 그러면 뭐 사전적 의미로 노동으로 인해서 얻지 않는 노동을 통한 소득이 아닌 모든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토보유세를 기본적으로 설계하신 분들은 경제학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근거 논리를 보면 이제 아담 스미스부터 나오는데요. 아담 스미스라는 분은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요. 이분이 1700년대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그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1700년대를 보면 사실 그때의 그 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라든지 뭐 그때 우리나라는 대동법 시행하고 이럴 때니까 어떤 과세 기준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 이론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헨리 조지라는 분인데 100년 뒤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79년에 이제 프로그레스 앤 포버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부토부에 설계하신 분 두 분이 이쪽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불로소득에 대한 대상을 왜 건물을 뺐는지에 대한 이론이 여기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것은 토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에만 구토보유세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리가 좀 안 맞는 것이 우리 엠파이어 빌딩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만약 이 엠파이어 빌딩을 그 상태로 파는 것과 엠파이어 빌딩을 다 철거한 이후에 그 바닥 면적인 땅을 파는 것과 가격이 어떤 게 더 높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엠파이어 빌딩이 90년 넘었거든요. 우리 감가상각 아무리 오래도 40년인데 그 장부상 가격은 제로지만 이게 제로가 아니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면 정말 86층하고 102층에 전망대 있는데 거기 전망대 가려면 되게 힘들게 이제 비싼 돈을 내고 줄 서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라는 거, 감가상각에 통해서 없다는 건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장부를 작성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경제에 있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배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이라는 것이 경제학적, 회계학적, 법적으로 좀 다를 수 있는데 너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미실현 이익도 당연히 과세해야 될 대상이고 과세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과세해서 과세 표준에 놓고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법률로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로소득이면 소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르지만 임야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몇십 년째 없고 오르지가 않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도 안 오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만약에 불로소득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적어도 개별 공시 가격이 오른 만큼을 과표로 잡아서 세금을 매긴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매년 그냥 공시된 개별 공시 가격에 토지 개별 공시 가격에 그냥 세를 매겨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불로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원본 잠식 문제인데요. 과거에 이제 토지초과 이득세 위헌 결정의 사례를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일종인데 소득세를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고요. 헌재는 결정을 유보했는데 다만 미실현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이 좀 공정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어야 되지 세금을 내다 보면 이거 원본을 팔아서 내야 될 정도로 되는 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본 잠식 우려에 대해서 원본 잠식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남한은 60한 몇 %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국토 중에서 임야가 차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임야는 거의 잘 오르지 않는데 그냥 임야 전체 임야에 대해서 개별 공시 가격에 몇 %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이게 과세 표준도 왜 개별 공시지가를 했냐는 건데요. 이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을 보면 일단은 우리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설정하면 시군구청장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같은 서울시라도 구청장이 다르면 약간 다르게 매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주택에 특히 부수토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밑에 살짝 보시면 여기 타워팰리스랑 그 다음에 용산 한남더일 아파트인데요. 이게 동일하게 전용면적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작년 그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900만 원,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는 이제 오피스텔인데 4,500입니다. 4,050만 원입니다. 근데 실거래가로 기준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용산 한남더일 아파트는 27억에 매매가 됐거든요. 그 매매가 좀 많았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매매가 좀 있었고 25억에서 27억까지 갔습니다. 계속 상승했고 저기 타워팰리스 2차 오피스텔은 좀 2020년이 최고 마지막인데요. 지금 호가는 한 13억 5천에서 14까지도 갑니까? 호가가 시가보다 낮으니까 어쨌든 뭐 13억 5천이라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은 2배인데 오히려 개별 공시가격은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위치상으로 한남더 1 아파트가 힐에 있으니까 좀 높을 수도 있지만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그 어떤 이게 너무 공평한가에 대한 것이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로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언급을 해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사용하던 기준 중에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공개적으로 국가가 한 것이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이걸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다른 세금들도 보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2005년에 이제 그 구세청에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국토부로 넘어가고 그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어쨌든 공시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하면서 어떤 기준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 나오려고 그러면 과세 표준이 그의 세금의 목적에 맞게 좀 개발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하고 그걸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노력 없이 과세 표준 쉽게 가져 쓴 거 아닌가. 이 국토보유세의 목적에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가 국토보유세를 들어오면 정말 주택 가격을 안정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셔서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일단 종합부동산세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일단 폐지를 하고 중과세 제도를 없앱니다. 국토보유세는. 그렇게 되면 사실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과하게 부과되는 세금이 없어지니까 이게 특이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동산 중에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분이 있는데 아파트 같이 이제 요즘 특히 짓는 아파트 40층 이상 올라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30평대이지만 이제 그 아파트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근데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옛날 아파트보다. 그런데 과세 표준이 토지 바닥에 대한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다 보니까 과표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중과세율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그 종전에 그나마 좀 막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효과, 사실 이게 국토보유세나 종부세나 어느 정도의 그 조정적 기능을 가진 규제적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열 투기를 좀 막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 선방하는 국토보유세를 과감히 폐지하고 이걸 들어와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인별로 과세를 용도별로 과세하지 않고 인별로 이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원래 동일 세율이었는데 이제 낮은 누진 세율 구조로 이렇게 실제로 법안이 이렇게 됐고 그 이론도 이렇게 좀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야 같은 경우에는 최저 세율로 했을 때 지금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0.07%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세율 구조로 보면 이제 1.3%, 1.5%까지 지금 영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00배가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낮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표도 토지만 하니까 건물 부분 안 들어가니까 절반 정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시가도 아니고 개별공시지니까 과표는 더 내려가죠. 그다음에 누진세율 구조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세율을 차지하는 분자인 과세표준과 법정세율 곱해서 나온 실제 납부세액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건물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주택 국토보유세가
집값을 안정할 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세금은 집값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세 표준에 넣어서 잡고 중과세할 수 있는 특별한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종부세보다 조금은 그 기능이 약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별점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게 세금을 걷어서 또 토지 배당이라고 해서 돈을 또 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규제적인 성격을 가진 조세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니까 제발 땅 사지 마세요라는 건데 세금을 냈는데 또 돈을 또 돌려줘요. 그러면 뭐 땅을 더 사라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논리도 좀 안 맞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혜택을 많이 봅니다. 이게 순세 가구가 95.7%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세종이 좀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시가가 25억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 4인 기준으로 인별로 돈을 받으니까 기본소득으로 받는 그 돈이 주택의 모든 세금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50억 미만인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종부세보다 구토부에서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죠.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걸 반대하냐고. 국민의 95.7%가 돈을 더 돌려받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설계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 시가 50억 이하까지 주택 이하까지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 종부세보다 더 적게 낸다는 거죠. 1세대 1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에 종부세보다 세금이 더 적게 나오면 그러면 뭐 10채가 있나 20채가 있으나 50억 이하면은 세금을 덜 내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의 투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 그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아까 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한남대일 아파트 같은 경우 보유세를 계산해 보면 아까 18평형 기준으로 한 800만 원대 나옵니다. 그리고 구토보유세 보면 구토보유세는 이제 지금 이제 경기도안과 용인인근항인데 용인인근항이 좀 더 세금이 많이 나거든요. 그 재산세 포함해서 총 800만 원 좀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내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다가 또 토지 배당을 또 돈을 돌려주니까 이 아파트가 2016년에 이제 그 매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평균 가격이 10억이었는데 작년에 27억으로 17억, 5년 만에 17억이 올랐습니다. 1년에 3.4억 오른 아파트에 보유세를 8,900만 원 내면 잡을 수 있는지 거기다가 배당으로 또 돈을 돌려준답니다. 이게 어떻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토보유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보유세를 올려야 불로소득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 국민들한테 구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보유세보다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고 돈도 돌려주니까 조세장이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세 논리에서 모순이 좀 생기는 거죠. 다음으로 조세조항인데 95% 혜택을 받는데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50억까지 집을 아무리 많이 사도 집값이 50억까지 올라가도 오히려 지금 내는 세금보다 적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 몇십만 원 돈 받는다고 이걸 환영할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막 결혼해야 될 여직원이 있는데요. 집을 지금도 못 사는데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집값이 20억, 30억, 50까지 올라가도 이게 제재가 안 되면 그러면 95.7% 찬성하겠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집값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거를 왜 안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수액 같은 것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이 좀 현실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 자체가 일단은 과세 표준 자체가
예. 잘 안 보여가지고. 예, 토지 가격 자체를 갖다가 이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고율의 토지 보유세를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만든 법안도 그렇고 용해인 법안 같은 경우도 세율 자체가 오히려 종부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실효세율이 올라가는지, 과표도 낮은데 세율 구간도 낮아서 이게 좀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전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오른쪽 그림에 보면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 전가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근데 좀 이렇게 실증적인 분석을 굳이 안 하더라도 맨 밑에 이렇게 공급이 딸리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나요? 그 미국에서 이 실증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행사하는 지배력에 따라서 불안정한 경쟁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조세는 오히려 100%보다 훨씬 더 많이 전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들을 나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세금은 내가 10층짜리 건물주인데 세금은 100만 원 부과됐는데 1층부터 10층까지 이렇게 10분의 1씩 하게 되면 딱 100만 원이고요. 1층은 또 좀 비싸니까 거기다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0%더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실들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가가 안 된다는 말이 이게 논리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이제 공급에 대해서 그럼 공급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급이 고정되면 비탄력적이면 전가가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토지는 공급이 이제 비탈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규실이 발당해서 건물 있잖아요. 건물은 100층까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탄력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지만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든 상가든 건물 부분이 있는 그 부분들을 사실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 논리에 있어서도 완전 비탄력적인 것이 아니니까 건물은 전가가 될 수 있다는 그 논리도 또 성립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과세 논리에서 따져봤고요. 지금 현재 세금을 나오겠다는 것은, 지금 경기도안 같은 경우는 저희 용해 의원이나 경기도의 의견은 이제 구토부에서 저렇게 목적세로 넣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걸 지방세로 했을 때 저렇게 목적세 저기다 넣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용해 의원이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 배당에 관한 법률을 살짝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종부세, 그 구토보유세 이론을 가장 잘 반영한 법안인데요. 종부세 폐지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법안에 그 참 특이한데, 이게 세금을 거두는데 이 세금을 어디 배당할 건가에 대한 규정을 또 두고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개인에 비해서 법인에 대한 세금을 좀 적게 냅니다. 왜 개인이 법인에 대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나타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여러 이제 학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법인에 같은 게, 법인이 이제 큰 갭이 많으니까 거기에 너무 세금을 많이 하게 되면 해외로 이전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을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인물에 나눠진 세율하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율이 다를 겁니다. 유인물에 나눠진 그 세율은 작년에 이제 공청회 당시에 이제 발표되었던 그 법안인데, 그때 법안보다 실제로 법을 발의할 때 세율이 거의 절반 이상 더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세율을 진짜 올리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반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전문법인이 이제 과다 소유해서 특이한 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법인에 대한 기초공제를 없애고 과하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이제 불평등하다고 봐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종부세의 방향과 역으로 법인을 더 유리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안이라고 한 이유는 경기도에서 발표, 이게 참 애매한데, 왜냐하면 경기도 산하에 경기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법률안이 뒤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소병의 법안이 이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그 법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병 의원 아니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중복해서 불렀는데 소병 의원님이 공청회 끝나고 나서 발의할 생각이 전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요즘 제가 그냥 경기도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서는 종부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이게 필요하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진세율 구조로 하고 과세 표준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법의 이 법률안의 약간 문제는 이 법조문이 종부세와 거의 똑같습니다. 종부세는 좋지 않은데 종부세하고 똑같은 법률이 들어와서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뭐냐 그러면 목적. 목적은 이거 기본소득에 쓰는 거니까 목적이 다르겠죠. 두 번째 과세 대상. 왜냐하면 부동산에 여기 요거는 토지 건물이 아니라 토지만이 과세 대상이 다를 거고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그냥 다 똑같이 뺏겨왔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에 있어서 종부세 존세니까 종부세 빼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릅니다. 나머지는 종부세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종부세 굳이 존치하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종부세가 똑같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차별성이 부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방세로 이제 넘어가 보면 나머지 이제 어차피 발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납기. 그 납기가 지금 현재 그 매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납세 고지는 5일 전에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 공제를 종부세를 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종부세 납기는 그보다 한 달 뒤입니다. 뒤. 그러니까 아직 고지도 안 된 세금을 그리고 지방세니까 과세 관청이 달라요. 징수 기간이 다른데 아직 고지도 안 된 국세를 갖다가 빼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정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세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남대로 아파트 18평 과세되는데 영인 의원은 그 원래 초안은 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0만 원으로 세금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 법에 의하면 136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공제하고 나면 종부세가 거의 안 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세금으로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네 가지 우리 과세 논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하고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쉽게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효세율을 증가시키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과세 표준이나 법정세율 부분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갔고 그리고 정말 불로소득 환수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로소득이 없는 것도 과세를 대상에 포함되니까 그다음에 주택 가격에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과연 국민들한테 돈을 좀 돌려주면 국민들이 다 이익을 95.7% 받으니까 95.7%가 다 찬성할 것인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머지 4.3%가 저 많은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평한지 우리가 그 세금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할 때 사실 그 가진 분들이 소송에 많이 참여했고 또 많이 이겼거든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지 우리가 평등하다 그래도 법률이 봤을 때 절차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우리나라 헌법 입장에서 봤을 때에 과연 이게 합헌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 법의 조세 원리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이것을 설계하신 분들이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좀 약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 이 설계하신 분이 오셨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오늘 이제 그 중에 또 다른 한 분을 원래는 그 섭외를 했었는데 바쁘시다고 못 오신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그분의 얘기를 또 듣지 못했으면서 오늘 많은 그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반대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제 의견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의 세원으로 함에 있어서 국토보유세 도입 논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랄까요? 그런 것을 먼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법안으로 제한되거나 제한될 대상으로 있는 용해인 의원안과 발제자께서 소개하시기로 경기도 안이라고 하신 두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비교 요약하고 앞에서 제시하셨던 도입 논리의 문제점의 관점에서 두 법안의 또 문제점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발제자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런 제도적인 대안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하는 정책적인 제안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발제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제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